여러분 이야기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이렇게 노무현 시민학교에 대한 그동안의 이 관심과 애정이 이렇게 있다가 어찌됐든 새로운 사람이 이러한 교장이 됐다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이 일을 조금 더 이렇게 무겁게 책임감 있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 전에 가볍게 생각했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간의 어떤 여러분들의 관심 같은 것들을 더 깊이 생각하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든 더 여러분과 함께 잘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일단 이렇게 관심에 대한 어떤 인사 같은 것으로 여러분과의 만남으로 작게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또 제가 해나가는 일에 여러 가지 질책하실 것이 있으면 또 여러 가지 의견들도 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이해찬 이사장님께서 제가 말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애는 아니었어요.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말보다는 글을 더 좋아하고 역시 말이라는 거는 그냥 떠도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 말에 대한 편견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요. 어떻게 직업을 아나운서라는 말을 가지고 하는 직업을 하게 되고 말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말에 대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책도 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어찌 생각하면 말이라는 건 그냥 어떤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남에게 나를 잘 보이게 하는 그러한 수단이 아니라 어찌 생각하면 자기 자신을 점검해보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말에 대해서 소통에 대해서 많은 숙고를 하신 분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지나온 책이나 그러한 것들을 보면 당신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 그리고 말씀하실 내용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상대에 따라서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그런 생각들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 1시간 동안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또 반가운 손님들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1시간이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쓰실 그 시간의 배분은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한번 저희가 항목으로 묶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노무현과 노무현 시민학교와의 저의 인연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러한 항목 안에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한번 소화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 노무현 시민학교를 당신이 맡아서 어떻게 하고 싶으냐라는 어떤 미래, 이 시민학교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들, 이제 그러한 것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시민학교 교장이 되고 나니까 도대체 어떤 생활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길래 어떻게 시민학교의 교장을 하게 됐느냐라는 어떤 개인적인 관심들도 있으셔서 그거는 제가 드러내 보인다기보다 여러분하고 친밀한 어떤 관계를 갖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궁금하신 내용들에 대한 답변 위주로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당신의 말이 당신의 말한다라는 건 제가 재작년에 냈던 소통에 대한 말하기 책의 제목인데요. 에세이 제목인데 그러한 제목을 집어넣어서 소통과 관련해서도 여러분이 주셨던 질문 그러한 것들에 대한 답변 위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강의를 해봤지만 가장 큰 글자가 나오는 PPT예요. 이런 커다란 화면에서는 저도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 글자가 너무 크니까 좀 당황스럽긴 하네요. 잘 보이시죠? 네. 네, 그럼 첫 번째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제일 나쁜 말하기는 어떤 말하기라고 생각하냐 하면요. 시간을 넘겨서 하는 말하기라고 보통 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7시 3, 4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제가 한 8시 한 40분 정도까지 맞춰보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노무현과 노무현 시민학교와의 인연을 물어봐 주셨는데 노무현 대통령과는 전혀 인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노무현 시민학교 교장직을 수락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질문 언론에서도 많이 받았고 여러분도 많은 질문을 주셨어요. 앞서서 이해찬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는 노 대통령과는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한 번쯤 이렇게 먼 사석 같은 자리에서 뵀던 그거 외에는 그분은 저를 기억하실 수 없을 테고요. 그 다음에는 이 참여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 노무현 청와대에서 여성 대변인이 필요하다는 전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여러 사람을 물색하던 끝에 저한테도 연락이 한 번 왔었는데 그때 저의 진심은 저는 당시에 30대 초중반이었고 그 당시에 이 청와대의 대변인이란 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대통령의 스타일과는 참 다른 대통령이 되셨고 그분이 하는 5년 동안이 전 너무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 대변인을 한다는 건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 정도의 인연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노무현 시민학교를 여러분이 정말 회원이 되셔서 열렬하게 지지하셨던 2009년부터 계속했던 것도 아니고 작년에 봉하마을에 가서 청소년 캠프에서 특강을 한 것이 인연이 다인데 이 교장직을 저한테 전임 교장이신 양정철 교장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제 고민을 한 1, 2주 하다가 하겠다고 말씀드린 건 어떻게 생각하면 노무현 정신을 기린다는 건 인간의 존중,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이 아닌가.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다 같은 생각들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어떤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을 조금 더 폭넓게 우리가 많이 가지고 간다고 했을 때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 역할이 있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에서 저는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을 애도한다는 것, 사실은 노무현 시민학교와 노무현 이 재단이라는 게 2009년 5월에 돌아가시고 8월, 9월에 그 애도의 마음으로 생겼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애도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먼저 떠나간 그 사람을 천천히 잊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애도라는 것이 저희가 이렇게 재단이 생기고 시민학교가 생겨서 그 노무현 전 대통령, 고 노무현 대통령을 기리고 애도한다는 건 그 정신을 굉장히 기쁘게 계승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러한 슬픔에 빠져있던 그러한 애도를 넘어서서 그분이 정말 이 나라에 한번 구현하고 싶었던 어떤 진보의 정신이랄지 깨어있는 시민이랄지 그러한 어떤 시민의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 그러한 정신을 기리고 그분을 진정으로 오래도록 애도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텐데 고민은 없었나요? 고민 2주 했고요. 저는 보통 제 인상을 볼 때 굉장히 이성적으로 어떤 판단을 이거는 해야 할 것 같아서 하고 하지 않아야 할 것 같은 거는 절대로 꼼꼼히 생각해서 안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몸에 안 좋거나 어떤 거에 안 좋으면 절대로 안 할 것 같이 생겼다고들 하시더라고요. 보기와 달리 저는 몸에 나쁜 거더라도 제가 하고 싶은 건 하고요.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서 여태까지 하고 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생각을 했을 때 해야 될 것 같아서 한 게 아니라 이러한 제안이 왔던 것도 인연이고 그리고 제가 이것을 이렇게 지금 한창 일이 없는 어떤 순간에 이러한 제안을 받은 것도 인연이고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는 친노다라고 당당하게 밝혔다라는 말씀은 저는 친노라는 개념 정의를 달리하고 싶었어요. 사실 참여정부에서 일했던 노무현 청와대에서 같이 일했던 인사들을 친노라고 지칭한 것이 사실은 시작은 이 진영의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쪽 정치적인 색깔을 달리하는 진영에서 친노, 비노라는 구분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분열을 노린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난 대선 때는 캠프에서 그러한 바깥에서 보는 어떤 분열의 시각을 이쪽에서 어쩔 수 없이 막판에 받아들이면서 친노라고 불리시는 이해찬 위원장께서도 눈물겨운 글을 남기시고 물러나시고 그래서 결국은 캠프 안에서의 약간의
그 진공 상태 같은 것이 저도 이제 캠프에 잠깐 있었으니까 저는 감은 없지만 그러한 것이 하나의 패배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그 오마이뉴스 기자가 첫날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친노 인사가 아니신데 어떻게 이거를 전임자들과 달리 맡으셨느냐라는 질문에 저는 제가 친노라고 생각한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 깨어있는 시민정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것이 노무현의 정신을 생각한다는 친노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저는 개념 정의를 달리하고 싶은 거죠. 지금까지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친노라는 것을 개념을 확대해서 여기 전부 친노시잖아요. 그러한 그 정신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어떤 개념 정의를 좀 새롭게 하는, 저는 종북에 대한 단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한 단어들에 대해서 계속 어떤 더 씌워지는 것을 우리가 당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개념 정의를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질문은 사실은 개인적인 성향에 대한 질문인데 아마 그 위쪽에 그 인터뷰들을 보시다가 아마 이러한 질문이 나와서 여기에 그냥 집어넣게 됐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이미지로 어떻게 장애인 프로그램을 맡기느냐고 했던 일화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유정환님의 모습이 궁금합니다. 궁금하세요? 어느 정도 저렇게 보이는 게 있다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정말로 너무너무 따뜻한 사람인데 너무 차갑게 보인다고 억울하다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따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여러 번 만나고 났는데도 너무 차가워 보여서 어렵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따뜻한 면은 언제 볼 수 있는 걸까요? 그 사람이 정말 따뜻하긴 한 걸까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따뜻한 강이 흐른다면 말 한마디에 그것이 뭐 택시를 타서 잠깐 아저씨랑 얘기를 나눈다 할지라도 드러날 수 있는 것이라고 봐요. 뭐 친구한테 밥은 먹었니? 라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가 방송을 했던 기억을 해주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뉴스를 하거나 그랬을 때 그 차갑고 딱딱한 이미지가 있다면 저의 일면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저의 또 다른 어떤 다른 면들은 굉장히 좀 마음대로인 것도 있고 바늘로 찌르면 피가 철철 나고 이제 그런 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장애인 프로그램 EBS에서 어떤 PD가 저한테 같이 프로그램을 하자고 전화가 왔을 때 저도 그때 일이 없었던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하겠다고 했을 때 PD가 나중에 그 회사의 간부들을 설득하는데 참 애를 먹었다. 저는 선배님이 어떤 그 따뜻한 면이 어떤 걸 통해서 보이는데 그 간부들이 넌 어떻게 저런 여자랑 장애인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제 참 자기가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이제 하면서 어떤 일화를 보잖아요. 보고 그 다음을 하고. 근데 그 일화가 어떤 내용이었냐면 초등학교 한 5, 6학년쯤 되는 아주 잘생긴 청각장애 소년이 학교 탁구 선수예요. 그래서 탁구를 치면서 이제 선수가 돼서 다음날 어떤 학교로 가서 이제 학교 대항 탁구 대회를 하는데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선생님이 다음날 어디로 와라 그런 것도 친구한테 다시 한번 확인해야 그 자리를 찾아갈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전날 선생님이 이제 약간 미리 얘기를 해요. 다음날 굉장히 강팀들이 많이 오고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어쩌면 네가 이 선수로 가긴 가되 못 뛸 수는 있다. 그런 정도의 예고는 해줘요. 근데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탁구에도 어떤 청각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아주 기쁘게 어쨌든 다음날 이제 경기를 앞두고 신이 나고, 그 다음에 그 아이의 아버지는 지방에서 근무하는 분이었는데 아들이 탁구대회에 나간다니까 다음날 이제 그 학교로 오신 거죠. 근데 그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대로 탁구대회가 열리지만 정말 강팀들이 많이 나와서 이 학교가 이기기 위해서는 이제 그 아이가 못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랑 아들이 그치만 웃으면서 이제 아버지는 아들을 이렇게 다독여주고 아들도 이제 그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웃으면서 하는 아주 그런 한 10분짜리 내용이었는데 제가 약간
소년에게 약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들이 둘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어린 시절에 그 조그만 한 4~5살부터 특히 한 초등학교 3, 4학년 때까지 그 나이 또래의 남자애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장면을 보면 전 이상하게 이렇게 울컥하는 거예요. 내 아이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뭐 그 당시 이제 어른이 된 남자랑도 나중에 이제 어른이 돼서 친구가 될 때 어린 시절에 그 어머니가 뭐 어떻게 나가셔서 본인이 가출했었다. 뭐 이제 그런 얘기 들으면 저는 이렇게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제가 그걸 보다가 뭐 참으려다가 이렇게 눈물이 터지는 거죠. 그랬더니 PD가 위에 있다가 다들 아무도 유정아 MC가 저런 걸 보고 울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라 전혀 몰랐다가 제가 운다는 걸 듣고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저희 PD가. 이제 간부들한테 들어가서 할 말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MC가 저런 걸 보고 우는 사람이다. 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는 저한테 어느 날 술자리에서 그러더라고요. 남들은 모르지만, 잘 못 보지만 그 선배님 마음속에 있는 그 표현 그대로 하자면 그 집시의 기타를 한번 제대로 울리고 죽으세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고마운 PD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네, 이 질문은요. 그 다음에 아무런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2012년 갑자기 문재인 후보 시민캠프 대변인을 맡은 이유는 뭐라도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4.11 총선에서 민주당이 그렇게 패배하는 걸 보고 너무 답답하고 분노가 치밀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저는 그 당시 방송을 하고 있었고 그냥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제가 하고 있었던 방송이 93.1 여러분 가끔 그 클래식 FM 들으시는지요? 저는 그쪽 그 클래식 FM을 입사 초기부터 많이 방송을 했고요. 그 당시에도 그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밤의 실내악이라고 밤 1시부터 3시 사이에 하는 거. 물론 생방은 아니었고 녹음을 하면서 원고도 쓰고 그러고 있었는데요. 이 93.1 KBS 클래식 FM 채널은 날씨를 제외하고는 세상의 흐름과 무관한 채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어떤 커다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 9시에 가서 그 뉴스에 나왔던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그 음악을 듣는 기분을 흐트러뜨리면 안 된다라는, 혹은 조금 더 좋게 얘기하자면 여러 가지 그 세상사로부터 조금 힘든 그 많은 그 청취자가 잠깐 음악을 들으면서 쉬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또 다른 어떤 세상사의 고단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날씨 얘기만 해요.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는. 그런 채널이었기 때문에 뭐 당시에 KBS 파업을 할 때 그 후배 아나운서들이 뭐 민주광장에서 노래를 하고 있다든가 파업하고 있다든가 그럴 때 저는 프리랜서로서 방송하러 가야 되니까 그 옆을 지나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그 총선이 끝나고 나서는 주변에 이제 다른 선배들에게 그렇게 많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고 있으면 되는 거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가 대선까지 어떻게 되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저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들을 이제 아는 분들하고 그런 얘기들을 했었죠. 뭐 그런데 그냥 뭐 이럴 때일수록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정도의 답변만 들었었는데 문 후보의 그 경선 캠프에서 연락이 왔을 땐 아들이 고3이라 좀 제가 그래도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고사를 했었고요. 경선이 지나고 나서 정식 대선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셨을 땐 아들이 여전히 고3이었지만 제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그쪽에서 어쨌든 간곡한 말씀이 있었고 저도 간곡한 마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별 역할을 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네. 그 패배가 확정됐던 12월 19일에 한 9시 몇 분 무렵에 저는 그 민주당사, 영등포에 있는 민주당사에 있는 대변인실에서 제가 5시 반에 그 전체 그 마지막 브리핑을 했어요. 마지막 브리핑이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바보 같게도 6시에 딱 선거 투표소에 도착만 하시면 신분증 맡기시고 6시 이후에도 투표를 하실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가서 투표를 해주십시다라는 투표 독려 브리핑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브리핑이 전혀 어떤 저희의 그 생각됐던 어떤 전략과는 조금 무관하게 됐는데요. 그러고 나서 5시 반 조금 넘자마자 바로 저희는 그 출구조사
결과를 MBC가 듣고 뭐 이럴 리가 없다. 그러다가 이제 대변인실에서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 한다. 그런 생각에서 일단 저녁은 먹으러 나가자. 밤새 지켜봐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당사 뒤쪽에 있는 식사 자리에 갔다가 일부는 들어가고 저는 그쪽에서도 계속 켜놓은 텔레비전에서 뭐 어떤 다른 소식이 들리지 않으니까 그 자리에 남아 있다가 한 9시 몇 분쯤에 이제 거의 당선 확정되는 그런 순간에 눈물이 터지는데 코피가 같이 터지더라고요. 그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런 게 바로 피눈물인가. 코피와 눈물을 더한 게. 물론 그게 아니겠지만, 그게 아닌 피눈물이 있지만 저한테는 그게 이제 그 순간에 그렇게 됐었고요. 극복하지 못할 것 같았는데 그냥 봄이 오고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서 그래, 그래도 살아야겠다. 뭐 그런 생각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지난 한 해를. 그런데 치유가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극복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지내는 거지 그 다음엔 그것이 앞으로도 어떤 것을 제대로 할 수 있으려면 어떠한 전략을 세우고 어떠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아직까지는 아무런 저 자신에 대한 대책도 없고 뭐 제가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뭐 전략을 짤 수 있는 머리도 아니고 어떠한 그 돌파구 같은 것들이 보이진 않고 그냥 다만 저는 이렇게 시민학교에서 이런 새로운 직책을 맡고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게 되고 이러한 것으로 제 몫의 역할을 그냥 해나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생각하면 이 교장이라는 역할에 대한 제안이 왔을 때 제가 그래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던 거엔 개인적인 어떤 혼자 이렇게 그 집에 있을 때의 개인으로서의 무력감 같은 것들을 극복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와서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교류하고 저도 많이 부족해서 이제 강좌들이 한 해에 저희가 한 40개 정도 강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강좌를 들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저도 자주 가서 들으려고 해요. 제가 그 당시 그다지 그렇게 부지런한 성격이 못 돼서 강좌 신청하고 가서 듣고 그런 어떤 성실함이 별로 없는데 이 일을 하다 보면 더 열심히 같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 뭐 어떤 생각들이 더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개인적인 삶으로 넘어가게 됐네요. 네, 저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뭐 변신을 하고자 한다든가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사실은 이제 저도 언론인이 되겠다는 생각에서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고 4학년 때 입사 시험이 있어서 KBS 아나운서가 됐고 들어가서는 기자 전직 시험을 보고자 했는데 전직을 받아주지 않아서 떨어진 적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아이들을 조금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에 KBS에 있으면서는 조금 시간적인 한계가 있어서 그만두고 프리랜서가 됐지만 저는 뭐 저희 비슷한 동료 뭐 정은아 아나운서나 이금희나 손범수 김병천처럼 당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던 아나운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처럼 뭔가 다른 방송국에 가서 더 활발한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만뒀다기보다는 아이들을 키우는 거에 조금 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EBS와 KBS 그런 데서 일을 했고요. 그러다가 그런 방송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하기에 대해서 가르치게 되고 제 모교인 서울대학에서 2004년부터 정운찬 총장께서 말하기라는 강좌를 개설하면서 한 10년 정도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연극을 하게 된 건 뭐 가장 어떻게 생각하면 저의 인생에서도 좀 이채롭다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지난해 그 대선 끝나고 한 1월 아직 힘이 빠져 있었을 때 연극배우 조재현 씨가 연락이 와서 연극을 보러 오라고 그래서 조재현 씨하고 배종옥 씨가 하는 그와 그녀의 목요일이라는 연극을 예술의 전당에 가서 보고 너무 연극이 좋아서 한 저희 세대쯤 한 80년대 학번들의 얘기였어요. 여자는 여수 출신의 광주에서 공부하고 광주 사태 때 남자친구를 잃고 그래서 서울로 대학을 오자마자 학보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학생운동을 하다가 아주 뺀질거리는 역사학도를 만나서 그 둘의 인연이 한 30년 이어지는 뭐 그 얘기인데요. 그러한 얘기가 굉장히 위로도 많이 됐고 그래서 그날 어떻게 연출자랑 이렇게 자리를 하다가 뭐 다음번에 계속 하게 되면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제안을 연출자가 했고 그것이 진짜 실현이 돼서
저는 그냥 반신반의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지난 가을에 연락이 와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대선 캠프에 들어가서 방송 일은 다 안 하게 됐어요. 제가 그 방송 일을 끊겼다라는 그런 표현은 제가 쓰고 싶지 않은 게 사실은 저를 계속해서 방송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은 선배들도 참 많이 계셨는데 여의치 않게 됐던 거죠. 어쨌든 정치적인 색깔을 한번 드러냈던 사람이다라는 생각에서. 그래서 그래 그럼 한번 어디까지 놀 수 있나, 그동안 벌었던 걸로 먹고 살면서 뭐 밥이야 굶겠나 뭐 이제 그런 생각에서 하고 있다가 가을쯤이 됐는데 정말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이제 선선한 바람도 불어오고, 그러니까 배짱이 같은 애들도 이렇게 날이 추워지면 겨울 나기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뭐 어떤 그런 생각이 들 무렵에 정말 이렇게 연락이 온 거죠.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조재현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저를 굉장히 많이 설득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안 하겠다 그럴까봐. 근데 막 설득하려고 그러길래 그만하세요. 저기 할 거예요. 라고서는 시작했는데요. 아주 즐거운 작업이었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대학로에서. 그런데 저는 그 연극을 한 번도 연극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연극의 여주인공을 한다는 게 그렇게 큰일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조재현 씨는 아직도 제가 굉장히 낙천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뭔가 그 캔디 같은 사람,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 굉장히 사실은 비관적인 데가 많은 사람인데 제가 낙천적이었기 때문에 그걸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그게 어려운 건 줄을 별로 몰랐던 거죠. 그냥 하면 하는 건가 보다. 근데 이게 결국은 여배우가 모든 걸 역할을 끌고 가고 대사량도 굉장히 많아서 대사를 그냥 하다 보니까 됐지만 사실 많은 여배우들도 좀 꺼렸던 역할이라고 하고요. 제가 가서 연습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 연출자가 대단한 용기를 낸 거구나. 왜냐하면 여주인공을 처음부터 가르쳐야 하는 거니까요. 그 느낌을 가진 건 언제 실감이냐면 앉아서 대사 대본 리딩을 하다가 이제 무대에 올라가서 이렇게 발을 띄면서 제가 이렇게 동선이 나와야 되는 그 시점에서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보통 때 걸을 땐 이렇게 걷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걸음으로. 근데 이제 무대에서 그 연기를 한다 그러면서 이 발을 띄는 데는 그야말로 이렇게 같이 나갈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훈련할 때 정말 연출자가 나랑 하고 싶었나 보다. 고맙다. 정말 그 친구도 아직도 이 휴대폰의 화면에 사람이 먼저다를 띄우고 있는 친구인데 그래서 내가 좋았나? 뭐 이제 그런 생각도 하면서 아주 즐겁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공연이 끝나고 잠깐 재공연 3월 전까지는 쉬면서 저한테 심화학습도 연출자가 시켜줬고요. 그래서 좀 나아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나다움을 드러낸 건 사실 연극이라는 게 가장 저를 드러내지 않는 자의식을 없애는 건데 저는 여기서가 제가 제일 잘 드러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가장 저답다고 할 수 있는 건 글을 쓰는 거겠죠. 글을 쓰는 순간, 저 혼자만의 작업하는 순간에 가장 나다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인생의 전환점은 그렇게 딱히 생각해보진 않았어요. 이것이 전환점이다. 생각은 안 했는데요. 아무래도 어떤 정치적인 그 어떤 견해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는 직업을 갖고 있다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밝혔던 지난 2012년 대선 때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극 배우라는 꿈은 없었습니다. 예, 없었고 다만 제가 이제 기억을 해보니까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들어가서 그 산울림 소극장에서 고도를 기다리며 오래 롱런하는 연극이죠. 사무엘 베켓의 그 연극을 3월 달에 이렇게 저보다 키가 작은 동기생 남자애랑 같이 이렇게 가서 그 산울림 소극장에서 본 기억이 나고 또 뭐 연극을 좋아했어요. 뭐 관객 모독도 보고 또 그러긴 했지만 연극 배우를 제가 하게 되리라는 생각은 못 했는데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어쨌든 어떤 일들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어떤 일들이 생각지 않았던 일들을 할 때가 있죠. 저도 그렇게 됐습니다.
노무현 시민학교의 미래가 그러니까 앞쪽에서 조금 떨어져 나가는데요. 노무현 시민학교는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그 회원이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재단에 대해서도 그다음에 시민학교의 어떤 출범 때부터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실 텐데 한번 좀 제가 그렇게 공부했던 걸 정리해 보면 깨어있는 시민의 정신이 민주주의의 보루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그 재단은 아까 이해찬 총재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더 어떤 그 뭐 추모 사업이랄지 또 어떤 그런 추모 그 건립하는 어떤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한다면 그 안에서 재단 안에서 그 정신을 기리는 그 교육이라는 거 어떤 프로그램을 짜고 어떤 분들에게 어떠한 교육들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러한 정신들이 보다 많이 사회에 확대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짜는 곳이 시민학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커리큘럼들이 이렇게 많은 부분이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여러 층위들이 있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강좌라고 해서 어떤 물리학자가 강연하시면 그 다음에 사학자에게 물려주고 정신분석학자에게 물려주고 어떤 그런 강좌들도 있고요. 민주주의 교육을 하는 곳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뭐 부모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얘기를 해주시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뭐 대충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교육들의 프로그램을 좀 더 꼼꼼히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것들의 의견들도 좀 많이 듣고 그러한 교육들을 좀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제가 뭐 잘 해오고 있던 시민학교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어떤 걸 더 가할 건 없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주셨던 건 어찌됐든 지난 대선까지 패배하고 나서 지난 한 해 동안은 약간 뭔가 이렇게 회복이 빠른 분은 빨리 이제 어떤 그걸 털고 일어나서 그래 이제부터는 어떤 새로운 기운을 가지고 그래 다음을 위해서 한번 해보자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랑 비슷하게 어느 정도는 약간 아직까지의 어떤 무력감에서 탈피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시민학교에 뭐 새로운 교장이 온다는 뉴스를 접하고 나서 그만큼을 많이 한번 관심 있게 들여다보신 게 아닌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여러분이 도대체 저 사람이 시민학교의 교장에 적합한가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처럼 뭐 조금 더 많은 그러니까 사실 어떤 지금 여기에 그 재단의 후원자가 돼서 매달 그렇게 다달이 회비들을 낼 수 있는 어떤 아주 적극적인 이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만이 아니라 보다 많은 분들 가운데서 어떤 물질적인 적극적인 그런 후원까지는 하지 않지만 정신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차제에 그러한 분들이 함께 이러한 교육들도 많이 받고 이것이 물론 어떤 정치적인 어떤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기도 하고 진보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보다 더 많은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냥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뭐 몇 가지 소통에 대한 강좌들 중에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당신의 말이 당신을 말한다라는 책 제목에 대해서 사실은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요. 저 또한 이 제목을 처음 그냥 딱 봤다면 그럴 수 있을 텐데요.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말하는 게 전부 다냐. 말하지 않는 더 많은 부분 안에 그 사람이 있는 거 아니냐. 예. 그 말이 맞고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는 것 안에 사실은 그 사람이 오롯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 사람이 다 들어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측면에서 자기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나 자신과 일치시키려고 노력을 하는가. 그리고 내가 그만큼 내 말에 대해서 성찰을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에서 저는 책 제목 그리고 오늘 이 소통에 대한 마지막 부분에 대한 강연도 이렇게 한번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따가 뭐 앞서서 제가 드렸던 말씀들 가운데서 더 질문들이 있으시면 그 질문을 이 자리에서 해주시면은 또 받아보겠고요. 말하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말의 기본 자질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도 지금 약간 근데 이 이야기를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관심이 진짜 있으실지 궁금해서요. 왜냐하면 이제 이 질문들을 던져주신 분들은 또 일부신데, 아니, 저 사람 여기 노무현 시민학교에 대해서 얘기하러 와서 무슨 본인의 특강을 하고 있나,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을까. 괜찮을까요? 잠깐 얘기를 할까요? 네. 네. 제가 왜냐하면 10년 동안 해왔던 모교에서의 강의를 이번 봄학기부터 마침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만하기로 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연구와 뭐 논문까지 써가면서 가르치는 정식 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의 내용을 쌓아가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0년 정도 제가 열심히 학생들을 매 학기 2강좌, 이건 또 실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좌 한 강좌에 많이 받을 수가 없어서 수강 인원이 제한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아마 제가 학교에서 배출한 게 한 1000여 명은 될 거예요. 그 친구들이 뭐 행정고시를 봐서 뭐 공무원이 되기도 했고 언론인이 되기도 했고, 그러면서 저는 끊임없이 실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말하기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저는 많이 교육을 했는데요. 이번 학기부터 이제 조금 그만해야 되겠다 생각이 든 건, 제가 정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너무 많이 떠들고 있구나. 이제 그런 저 자신의 말에 대한 성찰이 시작된 거죠. 그간도 했지만. 그러면서 이제는 조금 더 이렇게 입을 다물고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쌓아 넣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런 생각에서 안 하고 있는데, 또다시 이렇게 질문들이 나와서 하게 됐어요. 용서해 주세요. 말하기의 기본 자질은 이제 이런 겁니다. 약간 이제 뭐 이론적인 걸로 나오는데, 이거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기의 기본 자질이라고 하면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뭐냐면, 말하기의 스킬, 비법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말을 잘하고 싶다. 말하기의 자질이라는 단어는 참 좋은 단어인데요. 말의 능력이라는 건 스킬이나 비법이 아닌 거죠. 그건 일종의 예를 들어 114 전화를 했을 때 KT에서 고객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면 이렇게 받는 거 참 별로 안 좋아했는데 고쳤더라고요. 이제 안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많은 감정 노동을 하는 그러한 전화를 받는 입장에선 매뉴얼이 있어야 되겠죠. 뭐 어떤 수리를 받는다든가. 그렇지만 우리가 일선에서 하고 있는 말에는 저는 매뉴얼이 있다는 게 오히려 굉장히 그 사람의 말을 이렇게 깎아내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에 진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말하기의 자질, 의사소통 능력을, 그 사람의 의사소통 능력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이렇게들 봐요. 그래서 거시적인 요소라 그러면 저 멀리서 이 사람의 의사소통 능력을 구성하는 거, 미시적인 건 아주 일선에서, 중범위적인 건 그 중간에서인데, 보통은 우리가 말의 능력이라 그러면 이 미시적인 요소들을 생각하잖아요. 소리는 적당히 전달이 되는가, 뭐 이렇게 제스처는 적당한가, 사람들을 마주보는 그런 표정이나 눈맞춤이 편안한가, 뭐 그런 정도가 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더 멀리에서 우리의 말의 능력을 좌우하는 게 그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해서 상상해 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어떤 순간에 대한 적응력, 그리고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인지 복잡성, 뭐 이런 단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다음엔 다른 사람이 돼볼 수 있는 감정이입 능력, 뭐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범위적인 거에 자기 공개와 위트. 여기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목소리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저도 이제 예전에 방송을 했고 요새는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뭐 저는 지나가는데 전혀 어떤 뭐 불편함 없어요. 어디 가서 뭐 사람들이 밥 먹고 그러는데 너무 잘 먹고 아무렇지도 않고, 다만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소리에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이미지보다 그 사람을 기억하는 거에 그 소리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보컬 트레이닝을 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책이나 그런 걸 읽어보면 그 소리를 자기 안에서 뽑아내서 진성, 그러니까 목으로만 내는 가성이 아니라 배가 제대로 울려서 나오는, 여기 이렇게 이 단전과 명치가 울려요. 그러니까 라고 해서 이 명치가 울리면 진성을 내는 거고,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건 목으로만 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도 그런 소리 낼 수 있어요. 근데 이 가성이라는 건 그냥 뭐 가벼운 잡담 뭐 그런 정도 할 때는 상관이 없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을 구하고 그 다음엔 내가 알고 있는 걸 제대로 전달하고 그런 것에 있어서는 제대로 여기를 울리고 나와야 그 목소리가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음성은 다 달라요. 여기 목소리 음성 조절 기관이 다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사람이 낼 수 있는 최선의 목소리를 내는 거. 그래서 그 소리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닦아가는 거. 그것이 목소리를 닦는다는 것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굉장히 확대시키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하나 들으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따가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궁금하시고 나는 정말 내 소리가 이렇게 너무 힘들다. 그리고 소리가 잘 안 나온다. 그리고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늘 뭐? 그리고 다시 물어본다. 말을 많이 하고 나면 목이 아프다. 이런 게 대부분 다 목만 쓰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저한테 이따가 용기를 내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트레이닝을 하는지. 그 다음에는 자기 공개라는 게 아까 중범위적인 요소였는데요. 자기 공개라는 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만났을 때 내가 나를 어느 정도 드러내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에 대한 감을 갖는 거예요. 뭐 극단적인 예로 막 처음 남자랑 소개팅을 했는데 제가 옛날에 한 20명 정도 남자를 만났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이 남자는 어땠고요. 이제 그런 건 아주 극단적인 자기 공개가 아주 많은 정도고 10년을 만난 친구인데도 나는 제가 어디 사는지 모른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극단적으로 자기 공개가 아주 적은 사람인 거죠. 사실은 오늘날 그 뭐 소통이 참 중요하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소통에 대한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반갑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그러니까 반가운 측면은 어찌됐든 사람이라는 게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의 어떤 그 주고받는 관계 이러한 것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라는 근본적인 측면에서 반갑지만 그 소통이 중요하다고 우리 사회에서 떠들고 있는 많은 부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소통과 말하기를 자기 자신을 알리는 선전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대통령부터 뭐 어떤 그 관리까지. 나는 국민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국민들이 왜 내 얘기를 안 들어주는 거야? 라는 어떤 앙탈, 뭐 그런 걸로 저는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소통이라는 건 그 개념적인 일이에요. 타인과의 관계 맺음 속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성찰해 나가는 과정이 소통이다.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나 자신의 말하기를 바라본다는 건 내가 어떻게 하면 상대한테 잘 보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상대를 사로잡는 대화 기법을 가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움직이는 프레젠테이션 기법을 가질까? 라는 어떤 자기주도적인 소통이 아니라 그 사람하고의 어떤 얘기 속에서 나 자신은 어떠한가? 어떤 사람이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성찰을 해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자기 공개라는 거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어야 상대가 또 그만큼 마음의 문을 열고 얘기를 할 테고 그렇다고 자기 자신을 너무 드러내면 상대가 조금 더 멀리 갈 수도 있을 테고요. 사람마다 이렇게 말하고 사는 양이 다 같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요만큼만 얘기했을 때 마음이 편하고 어떤 사람은 많이 얘기했을 때 마음이 편하고 그래서 주변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친구가 되는 건 적당한 정도의 양, 그러니까 비슷한 정도의 양들을 꺼냈을 때 마음이 편한 사람들끼리 굉장히 친구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많은 양의 말을 했는데 나는 그 정도를 말할 수 없을 때는 내가 뒤로 물러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자기 공개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이 나는 어떤 정도로 나 자신을 공개하고 사는 사람인가, 내가 공개하는 정도가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가 아니면 불편하게 하는가 뭐 그런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볼 거리로 드렸고요. 그 사람의 의사소통 능력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게 이런 감정이입, 공감 능력입니다. 앞서서 그 의사소통 능력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제일 앞쪽에 그 거시적인 요소 중에서 맨 뒤에 있었잖아요. 이 감정이입, 공감, 엠파시라고 보통 영어로 되는 이 얘기는 정확하게 개념적인 이래요. 타인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경험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타인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경험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저도 나는 하나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뭐 조금 더 어렵게 말하자면 세상과 타인에 대한 인식의 재창조. 더 어렵죠? 이게 세 가지 차원을 갖는데요. 첫 번째는 타인의 관점이 한번 타인의 입장이 돼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한번 돼서 이 자리에 이렇게
본인이 봤을 때 제일 큰 글자가 나오는 PPT를 놓고 강의를 하는 저 사람의 입장은 어떨까 생각을 해보고, 저도 여러분이 오늘 진도에서 오신 분도 있으시다는데 그렇게 멀리에서 어쨌든 이 시민학교에 새로운 뉴스거리가 생기고 뭔가 좀 더 이렇게 또 새로운 어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온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 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입장을.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감정을 헤아려 보는 거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참 중요한데 타인의 행복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갖는다. 그 세 번째가 참 어렵지만 중요한 거죠. 그냥 앞쪽에 두 가지 정도는 동정, 연민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참 안 됐다, 쯧쯧쯧, 어떡하지? 도와야 되겠다 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이런 공감이 생기는 거지만 많은 그 지도자들이 뭐 어떤 어려운 그 현장에 가서 눈물 흘리잖아요. 저는 그 눈물을 보면서 자주 생각해요. 저 눈물이 연민의 눈물인가? 아니면 정말 그 사람의 진정한 행복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나오는 뜨거운 감정이입과 공감의 눈물인가?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많은 인문학자들이 그렇게 타인의 관점이 되는 거, 그런 거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그런 회의들도 많이 해요. 그러나 어떤 이제 연구 결과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냐면 8개월 된 아기들, 갓난 아기들한테요. 그 네모하고 동그라미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 화면을 보여준대요, 영상을. 근데 이제 네모하고 동그라미가 막 다니다가 네모가 동그라미를 계속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그라미를 치고 막 쫓아가서 막 이렇게 기어받고 그런 걸 계속 보여주면 나중에 그 아이가 동그라미하고 네모가 자기 눈앞에 나타났을 때 동그라미를 잡는다는 거죠. 이런 실험에는 물론 여러 가지 그 다른 변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바꿔요. 네모하고 동그라미의 역할을. 네모가 불쌍한 역할이고 동그라미가 막 쫓아가서 괴롭히는 거. 그리고 또 다른 도형을 집어넣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많은 퍼센트가 아이들이 그 8개월도 안 된 아이들이 뭔가 그 공격을 하는 존재의 편이, 강자의 편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뭔가 거기서 괴롭힘을 당했던 그 불쌍한 도형의 편을 든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아이들 아주 막연하게 어떤 사람이 울 때 같이 눈물을 흘린다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인간의 공감 능력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어떤 오늘날 그런 것에 대한 회의가 참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인간의 그 마음 속에는 그러한 선의들이 깃들여 있다라는 것에 대한 많은 그 근거들을 제시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러한 사람인가 한번 저도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엔 취업준비생인데 말을 잘하지 못해요. 잘할 수 있는,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셨나요? 네. 정말 많은 취업준비생이 있죠, 요새. 그리고 다들 그 취업의 그 관문인 면접을 두려워하고요. 그런데 꼭 유창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그 말의 덕목, 말하기라는 걸 가르친다는 게요. 어떤 모든 사람이 유창하게 말하기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어울리는 말하기를 그 안에 있는 것으로부터 끄집어내는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대한 교육은 바깥에 있는 지식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 거지만 이건 그 안에서 끄집어내지지 않았던 그 사람의 말하기의 능력을 끄집어내는 거죠. 그런데 그 말하기의 능력이라는 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유창미가 있는 말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성실미, 어떤 사람은 간결미, 어떤 사람은 또 뭐 투박미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참 말을 잘 안 하고 있다가 어떤 순간에 툭 한번 말하는데 그 말이 정말 딱 재미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말하기 하는 사람한테 너는 왜 좀 더 유창하게 말하지 못하니? 라는 말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유창함까지는 그러니까 그 떨지 않고 그 어느 정도 자신이 말할 수 있는 것을 할 수는 있어야 하지만 모든 사람이 우리가 모두 지향해야 할 말하기가 유창하게 말하기는 아니라는 점을 전부 다 한 번쯤 누구든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아까 말하기를 바라보기라는 거랑 비슷하게. 우리가 그 보통 소통이라 그러면 타인과 관계 맺음 속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과정이라고 했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신과의 소통이라는 건 그런 성찰인데요. 내가 생각하는 나는 누구인가를 한번 어느 날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내 자신과의 소통이 건강하지 않으면 타인과의 소통도 건강하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해보고, 그 다음엔 그 심리적 화장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여자들이 이제 바깥에 나갈 때 이렇게 화장을 하잖아요. 뭐 눈 화장도 하고 립스틱도 바르고, 요새는 뭐 남자 아이돌 가수들도 남자들도 화장을 합니다만, 그 화장을 하는 심리라는 건 뭐냐면 나의 부족한 점을 메워서 다른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보이고 싶은 심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눈이 작으면 눈을 어느 정도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한 화장, 얼굴이 크면 얼굴에 막 바깥에 그라데이션을 줘서 얼굴을 줄여주게 하고, 코가 낮으면 콧대를 세우고, 뭐 그런 건데요. 우리가 마음에도 화장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나 자신에 대한 개념이, 자기 이미지가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으면 그 부족한 채로 나가서 사람들하고 그야말로 마음의 쌩얼로 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부족한 점에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화장을 입혀서 메워서 잘 드러내 보이지 않는 심리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다른 사람하고의 소통, 특히 취업준비생 같은 경우는 본인이 위축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위축되어 있을 때 내가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자꾸만 하지 말고 내가 생각하는 나 자신에 대한 개념 자체를 굉장히 중립적이고 긍정적인 쪽으로 많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나는 이 회사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했고 이 회사가 원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어 라는 정도의 자신감을 가지고 나도 한번 이 회사가 나한테 적합한지 아닌지 나도 이 회사를 한번 보러 왔다 라는 정도의 어떤 당당함을 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만큼을 한 번쯤 이렇게 자기 자신이 면접 때 드러내는 거. 그러한 것이 면접만이 아니라 어떤 그 조금 어렵고 위축되는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으면 좋을 만한 그러한 자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수용이라는 게 결국 그런 거죠. 나 자신에 대한 나의 이미지를 뭔가 이렇게 편견이나 부정적인 생각 없이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 그러한 것이 좋은 소통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기 비법이 나왔는데요. 선생님이나 뭐 어떤 정보 전달을 하는 분으로서의 말하기의 비법인데요. 사실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딱 그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세 가지만 딱 정확하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전달을 한다라는 어떤 정보적인 말하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나라는 화자가 있고요. 화자, 내가 있고, 그 다음에 말하려는 주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듣는 청중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노무현 시민학교에 대해서 말하는 그 다음에 노무현 시민학교와 제가 말하고 있는, 제가 그 일했던 어떤 강연의 분야, 그 다음에 여러분 청중. 이 셋 사이의 긴밀한 연관 관계만 생각하면 된다. 뭐냐 하면, 화자인 나는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주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공부해 왔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말할 거리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주제가 여기 청중들이 듣고 싶은가, 들어서 좋은가, 그 다음에는 이것이 어떤 그 청중들이 지금의 어떤 처해 있는 상황, 뭐 시민청에서의 다목적 홀에서 한 몇백 분이 이렇게 계실 때, 졸렵진 않으실까, 뭐 이제 이런저런 어떤 경우들을 다 생각해서 주제와 청중과의 관계, 이제 그러한 것들만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미 내가 좋은 말하기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시작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라는 거, 교수라는 게 결국 그러한 내용의 말하기를 늘 하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랬을 때는 늘 그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거에 맞춰서 영어를 쓴 거는 그게 제가 이게 원래의 개념이 결국 화자의 신뢰도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정보적인 말하기이든 아니면 표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그 정치인이나 아니면 사랑을 구하는 어떤 연인이거나 설득적인 말하기잖아요. 그런 거는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자 하거나 누군가에게 나의 지식을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화자의 신뢰도라는 건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의 능력,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인격,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카리스마인데요. 그 사람의 능력이라는 건 전문성과 지식이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이렇게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건 뭐 이 사람이 말에 대해서 직업으로 삼았고 가르쳤다고 하고 책도 냈다고 하니까 그런 것이 있나 보다라고 해서 제 얘기를 들어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여기서 뜬금없이 저는 오늘
식물 키우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이 웃으시잖아요. 아, 네가 왜 식물 키우는 법을 말하니? 그건 뭐냐 하면 너의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근데 만약에 제가 그럴 때, 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보다, 일하지 않는 시간에 뭘 하는 사람인가로 그 사람을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하지 않는 시간에 식물을 키웁니다. 라고 말하고 식물 키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을 식물 가꾸는 여자로 갖고 있나 봐 라고 생각하면서 저의 어떤 그 전문성이나 어떤 이 능력, 컴피턴스를 인정해 주시겠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지금은 여러분이 저를 알고 와주셨고 제가 어떤 일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별 이야기 없이 이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앞에 있는 청자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문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만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땐 여러분이 그것을 그만큼 사랑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이만큼을 내가 그래도 알아오려고 노력했다라는 부분을 앞쪽에서 이야기를 시작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뒤의 내용들을 청중들이 들어주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화자 입장에선 그 이야기를 듣게 만들 수가 있는 거고 청자에게 굉장히 친절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들을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동기부여를 해드리게 되는 거니까요. 내가 전문성과 지식은 있는가? 그리고 내가 여기에 있는 청자들에게 솔직하고 어디에 치우쳐 있지 않은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카리스마인데요. 카리스마는 열정과 호의로 개념 정의가 돼요. 열정은 주제에 대한 열정,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열정과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듣고 어떤 것이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청중에 대한 호의. 그래서 뭐 공부할 때 예전에 이제 선생님 좋은 분들, 능력 있는 교수님들도 많으셨지만 참 좋은 연구 많이 하시는데 강의는 못 듣겠어. 라고 하는 분들이 아쉽게도 계시잖아요, 가끔. 그거에는 아마 이런 부분이 부족하셨을 거예요. 어떤 내가 하고 있는 그 분야에 대한 열정, 그 다음에는 앞에 있는 그 학생들에 대한 정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 이야기를 듣고 같이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어떤 그러한 호의가 그 사람의 말하는 사람으로서의 신뢰도를 완성시켜준다. 말이 많은 사람과 대화하는 게 고민인 사람입니다. 오늘날 그러니까 소통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요 근래에는 뭐 듣기에 대한 관심들도 많아졌지만 사실은 말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욕심, 그 다음에는 리더는 말하기, 팔로워는 듣기. 그러니까 난 리더니까 나는 말하기를 잘해야 돼 라는 어떤 그러한 생각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사회에서 어떤 올라갈수록 정말로 다른 사람의 말을 제대로 들어야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그 사람의 말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그 부장이었다가 뭐 이사가 됐다가 사장이 되면 어떤 회의에서 사장이 말하는 걸 아무도 제어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 사람은 어떤 착각에 빠지냐 하면 내 말이 들을 만한 말인가 보다. 그리고 나는 말할 자격이 있고 내 말이 재밌어서 저렇게 듣나 보다. 절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이미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아래 있을 때 한 얘기 또 해. 저 사람은 자기가 정말 똑똑한 줄 아나 봐. 어떤 그런 그 생각들을 하면서 참았던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제가 이 질문에 앞서서는 여러분도 어떠한 그런 그 아랫사람이랑 있다든가 그런 자리에서 정말 잘 듣는 청자로서의 윗사람이 한번 돼보시면 정말 존경을 받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푸어 리스닝의 유형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넘어갈 건데요. 그냥 한 가지씩만 설명드리고, 제대로 듣지 못하는 자가 제대로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제대로 듣지 못한다는 걸 영어에서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그쪽에서는 푸어 리스닝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빈곤한 청취.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제대로 듣지 못하는 유형들 많이,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유사 듣기는 듣는 척 하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속으로 언제 끝나지? 뭐 이제 배고파. 뭐 이제 그런 생각하는 거. 선별적 듣기는 말에서 나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 나랑 비슷한 사람의 맞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맞는 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틀린 말, 이런 거 되게 잘 들리잖아요. 그 다음에 방어적 듣기는 이렇게 딱 방어하면서 저 사람 또 나를 공격하는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엄마가 계속 잔소리를 해왔다.
그럼 그 아이는 맨날 들으면서 뭔가 엄마가 이렇게 밥 먹었니? 오늘 누구랑 놀았니? 라고 그냥 아주 중립적으로 물어도 저게 또 뭘 야단을 치려고 그러지? 뭐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걸까?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차단을 딱 하고 듣는 거죠. 매복하기는 듣기는 열심히 듣는데 공격하기 위해서 듣는 거죠. 그러니까 법정에서 법정의 그 반대측의 증인이 나와서 얘기하는 걸 반대측 법정 대리인이 열심히 듣는 건 그 하나하나를 치밀하게 들어서 그 어떤 그 빈틈을 골라내서 그걸 탁 캐치해서 매복했다가 나와서 공격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무감한 듣기는 뭐 insensitive listening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거예요. 친구가 막 울고 있어요. 그래서 너 왜 우니? 나 괜찮아. 집에 가. 라고 했을 때 가는 사람. 그런 거죠. 그 사람이 막 울면서 나 괜찮아. 집에 가. 라고 할 때 그 집에 가. 괜찮아는 제발 날 좀 도와줘. 라는 말일 수 있는데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그 친구가 그러는 거 넌 어떻게 내가 그렇게 우는데 집에 그냥 갈 수가 있니? 그랬더니 네가 괜찮다며 집에 가라며 이제 이러는 거죠. 그 사람이 그 말로 하는 말이 있고 말이 아닌 것으로 하는 말이 있을 때 보통은 어떤 게 더 진실에 가깝겠어요? 말이 아닌 눈물, 표정 이러한 것이 더 그 사람의 진정에 가까이 있는데 그러한 것까지를 읽을 수 있는 것이 민감한 듣기고 그렇지 않은 게 무감한 듣기죠. 앞서서 질문드렸던 분의 질문은 소통의 자아도 취자하고 얘기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의 자아도 취자는 다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할 때 바로 자기의 얘기를 듣고 있다가 자기의 관심거리, 자기가 할 수 있는 얘기거리를 가지고 와서 자기 얘기를 돌아서는 거. 그런 사람들이죠. 언제나 그래서 이거를 소통의 자아도취라고도 그러고 무대 위에 돼지라는 심한 표현도 써요. 언제나 모든 걸 독식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그랬을 경우에는 이미 이제 그게 병이 아주 중증일 경우엔 그 사람에게 끼어들기가 굉장히 어렵죠. 끼어들면 굉장히 본인을 공격한다고 생각하고 그럴 경우에는 진짜 고개를 끄덕이면서 얘기를 듣는 게 그 사람으로부터 나중에 저 사람은 정말 말 잘하고 소통 잘하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게 된다고 하네요. 뭐 이런 게 무슨 옛날에 여러 가지 일화들도 책들에 보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들을 만한 얘기가 있을 때는 이제 그렇지만 뭔가를 중간에 또 얘기해야 될 때는 저는 두괄식으로 한번 말씀해 보시는 거를 한번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말이 조금 길어지는 게 얘기가 조금 미괄식이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라고 얘기하는 게 두괄식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한번 그렇게 쭉 자꾸만 말이 길어지는 분께는 뭐 사장님, 뭐 아니면 선생님,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어떤 앞에 우물쭈물하는 게 없이 정확한 어떤 얘기를 하는 거. 그 다음에는 아주 객관적인 관찰의 그 결과를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정확한 자기 자신의 감정을 얘기하는 거. 그리고 정확한 필요를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오히려 그 말이 긴 사람에게 조금 더 자기도 이렇게 길어지기 시작하면 더 얘기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조금 더 정확한 어떤 표현들을 쓰는 것을 저는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화법이나 연설은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 뭐 대통령을 분석한 사람들 얘기 중에 뭐 김대중 대통령은 논리적 설득형이고 김영삼 대통령은 감성적 호소형이고 이명박 대통령은 강론적 제시형이고 노무현 대통령은 열정적 선동형이다. 저는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자기 자신의 말하기를 바라봤다라는 측면에서 말에 대한 성찰을 하셨을 수 있던 분이어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먼저 점수를 드리고 싶고요. 그 말하기 제가 선생으로서. 그 다음에는 사실은 재임 기간 동안에 말로 여러 가지 구설에 많이 휘말리신 대통령이기도 하죠. 뭐 말의 품격을 얘기하기도 했고 말하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대통령이 이렇게 서 계셨던가 뭐 하여튼 그랬는데 저는 그때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말의 품격이라는 개념 정의를 다시 해야 되는가 그 생각을 해보기도 했어요. 저는 애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제가 봤을 때 어떤 불필요한 제스처나 불필요한 단어들 좀 격한 단어들도 있었다라는 측면의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품격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찌 생각하면 조금 갇혀있던 단어가 아닌가 어떤 일부 사람들끼리만 썼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하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는 노 대통령께서 조금 더 한 번 더 심사숙고했으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품격이란 단어를 다시 한번 열어서 생각까지 하려는 사람도 있는 마당에 대부분의 사람이 만약에 그게 싫다면 그리고 그런 어떤 단어의 어떤 그 좀 격한 단어나 이러한 제스처들로 그것에 대해서 욕할 사람이 조금 더 많이 있다면 한 번쯤 그걸 자제해 볼 수 있는 노력은 해보시면 어땠을까. 예, 그런 생각까지는 제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실은 저는 뭐 이건 조금 첨언인데요. 결국 어떤 그 정책을 수립한다라고 했을 때 정책이 그 다음 세대로 제대로 전달되고 계승되고 그럴 수 있으려면 그 정책의 아주 좋은 선한 의도들이 아주 좋은 단어로 개념 정의가 돼 있어서 전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말하자면 뭐 이런 예가 있는데요. 예전에 그러니까 낙태의 찬성론자와 반대론자들이 막 격렬한 논쟁을 벌일 때 낙태의 찬성론자들은 낙태 반대론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지탄받았냐 하면 이 사람은 낙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반생명주의자다라고 지탄을 받았었죠. 그런데 반생명주의자가 아니라 우리는 친선택주의자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면서 했듯이요. 제가 시간을 죄송합니다. 바로 이거는 이제 넘어가겠고요. 갑자기 제가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결국 맨 마지막인데요. 어떤 말은 사람과의 벽을 만들고 어떤 말은 다른 사람과의 문을 열 수 있는 말인데 노 대통령께서는 말의 문을 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셨던 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말하기를 여러분들 한번 자기 자신이 말하는 걸 한번 성찰해 보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건 말과 글에 있어서의 좋은 미덕들인데 이 모든 어떤 미덕들을 앞서는 건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대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말을 성찰해보는 그런 말하기가 좋은 말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강연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어봐 주셨는데 노무현 대통령과는 전혀 인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노무현 시민학교 교장직을 수락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질문 언론에서도 많이 받았고 여러분도 많은 질문을 주셨어요. 앞서서 이해찬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는 노 대통령과는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한 번쯤 이렇게 먼 사석 같은 자리에서 뵀던 그거 외에는 그분은 저를 기억하실 수 없을 테고요. 그 다음에는 이 참여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 노무현 청와대에서 여성 대변인이 필요하다는 전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여러 사람을 물색하던 끝에 저한테도 연락이 한 번 왔었는데 그때 저의 진심은 저는 당시에 30대 초중반이었고 그 당시에 이 청와대 대변인이란 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대통령의 스타일과는 참 다른 대통령이 되셨고 그분이 하는 5년 동안이 전 너무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 대변인을 한다는 건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 정도의 인연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노무현 시민학교를 여러분이 정말 회원이 되셔서 열렬하게 지지하셨던 2009년부터 계속 했던 것도 아니고 작년에 봉하마을에 가서 청소년 캠프에서 특강을 한 것이 인연이 다인데 이 교장직을 저한테 전임 교장이신 양정철 교장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제 고민을 한 1, 2주 하다가 하겠다고 말씀드린 건 어떻게 생각하면 노무현 정신을 기린다는 건 인간의 존중,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이 아닌가.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다 같은 생각들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어떤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을 조금 더 폭넓게 우리가 많이 가지고 간다고 했을 때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 역할이 있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에서 저는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을 애도한다는 것 사실은 노무현 시민학교와 노무현 이 재단이라는 게 2009년 5월에 돌아가시고 8월, 9월에 그 애도의 마음으로 생겼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애도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먼저 떠나간 그 사람을 천천히 잊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애도라는 것이 저희가 이렇게 재단이 생기고 시민학교가 생겨서
그 노무현 전 대통령, 고 노무현 대통령을 기리고 애도한다는 건 그 정신을 굉장히 기쁘게 계승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러한 그 슬픔에 빠져있던 그러한 애도를 넘어서서 그분이 정말 이 나라에 한번 구현하고 싶었던 어떤 뭐 진보의 정신이랄지 깨어있는 시민이랄지 그러한 어떤 시민의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 그러한 그 정신을 기리고 그분을 진정으로 오래도록 애도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텐데 고민은 없었나요? 고민 2주 했고요. 저는 보통 제 인상을 볼 때 굉장히 이성적으로 어떤 판단을 이거는 해야 할 것 같아서 하고 하지 않아야 할 것 같은 거는 이렇게 뭐 절대로 꼼꼼히 생각해서 안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몸에 안 좋거나 뭐 어떤 거에 안 좋으면 절대로 안 할 것 같이 생겼다고들 하시더라고요. 보기와 달리 저는 몸에 나쁜 거더라도 제가 하고 싶은 건 하고요.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서 여태까지 하고 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생각을 했을 때 해야 될 것 같아서 한 게 아니라 이러한 제안이 왔던 것도 인연이고 그리고 제가 이것을 이렇게 지금 한창 일이 없는 어떤 순간에 이러한 제안을 받은 것도 인연이고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는 친노다라고 당당하게 밝혔다라는 말씀은 저는 친노라는 개념 정의를 달리하고 싶었어요. 사실 그 참여정부에서 일했던 그 노무현 청와대에서 같이 일했던 그 인사들을 친노라고 지칭한 것이 사실은 시작은 이 진영의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쪽 정치적인 색깔을 달리하는 진영에서 친노, 비노라는 구분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분열을 노린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난 대선 때는 그 캠프에서 그러한 그 바깥에서 보는 어떤 분열의 시각을 이쪽에서 어쩔 수 없이 막판에 받아들이면서 친노라고 불리시는 이해찬 위원장께서도 눈물겨운 그 글을 남기시고 물러나시고 그래서 결국은 그 캠프 안에서의 약간의 그 진공 상태 같은 것이 저도 이제 캠프에 잠깐 있었으니까 저는 감은 없지만 그러한 것이 하나의 패배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그 오마이뉴스 기자가 첫날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친노 인사가 아니신데 어떻게 이거를 전임자들과 달리 맡으셨느냐라는 질문에 저는 제가 친노라고 생각한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 깨어있는 시민정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것이 노무현의 정신을 생각한다는 친노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저는 개념 정의를 달리하고 싶은 거죠. 지금까지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친노라는 것을 개념을 확대해서 여기 전부 친노시잖아요. 그러한 그 정신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어떤 개념 정의를 좀 새롭게 하는, 저는 종북에 대한 단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한 단어들에 대해서 계속 어떤 더 씌워지는 것을 우리가 당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개념 정의를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질문은 사실은 개인적인 성향에 대한 질문인데 아마 그 위쪽에 그 인터뷰들을 보시다가 아마 이러한 질문이 나와서 여기에 그냥 집어넣게 됐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이미지로 어떻게 장애인 프로그램을 맡기느냐고 했던 일화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유정환님의 모습이 궁금합니다. 궁금하세요? 어느 정도 저렇게 보이는 게 있다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정말로 너무너무 따뜻한 사람인데 너무 차갑게 보인다고 억울하다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따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여러 번 만나고 났는데도 너무 차가워 보여서 어렵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따뜻한 면은 언제 볼 수 있는 걸까요? 그 사람이 정말 따뜻하긴 한 걸까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따뜻한 강이 흐른다면 말 한마디에 그것이 택시를 타서 잠깐 아저씨랑 얘기를 나눈다 할지라도 드러날 수 있는 것이라고 봐요. 친구한테 밥은 먹었니? 라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가 방송을 했던 기억을 해주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뉴스를 하거나 그랬을 때 그 차갑고 딱딱한 이미지가 있다면 저의 일면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저의 또 다른 어떤 이제 다른 면들은 굉장히 좀 마음대로인 것도 있고 바늘로 찌르면 그 피가 철철 나고 뭐 이제 그런 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장애인 프로그램 EBS에서 어떤 PD가 저한테 같이 프로그램을 하자고 전화가 왔을 때 저도 그때 일이 없었던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하겠다고 했을 때 PD가 나중에 그 회사의 간부들을 설득하는데 참 애를 먹었다. 저는 선배님이 어떤 그 따뜻한 면이 어떤 걸 통해서 보이는데 그 간부들이 넌 어떻게 저런 여자랑 그 장애인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제 참 자기가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이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그 이제 하면서 그 어떤 일화를 보잖아요. 보고 그 다음을 하고. 근데 그 일화가 어떤 내용이었냐면 한 초등학교 한 5, 6학년쯤 되는 아주 잘생긴 그 청각장애 소년이 학교 탁구 선수예요. 그래서 탁구를 치면서 이제 선수가 돼서 다음날 어떤 학교로 가서 이제 학교 대항 탁구 대회 하는데 뭐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선생님이 다음날 어디로 와라 그런 것도 친구한테 다시 한번 확인해야 그 자리를 찾아갈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전날 선생님이 이제 약간 미리 얘기를 해요. 다음날 굉장히 강팀들이 많이 오고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어쩌면 네가 이 선수로 가긴 가되 못 뛸 수는 있다. 그런 정도의 예고는 해줘요. 근데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탁구에도 어떤 그 청각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아주 기쁘게 어쨌든 다음날 이제 그 경기를 앞두고 신이 나고, 그 다음에 그 아이의 아버지는 지방에서 근무하는 분이었는데 아들이 그 탁구대회에 나간다니까 다음날 이제 그 학교로 오신 거죠. 근데 그 학교에서 그 선생님 말씀대로 그 탁구대회가 열리지만 정말 강팀들이 많이 나와서 이 학교가 이기기 위해서는 이제 그 아이가 못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랑 아들이 그치만 웃으면서 이제 아버지는 아들을 이렇게 다독여주고 아들도 이제 그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웃으면서 하는 아주 그런 한 10분짜리 내용이었는데 제가 약간 그 소년에게 약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들이 둘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어린 시절에 그 조그만 한 4, 5살부터 특히 한 초등학교 3, 4학년 때까지 그 나이 또래의 남자애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장면을 보면 전 이상하게 이렇게 울컥하는 거예요. 내 아이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뭐 그 당시 이제 어른이 된 남자랑도 나중에 이제 어른이 돼서 친구가 될 때 어린 시절에 그 어머니가 뭐 어떻게 나가셔서 본인이 가출했었다. 뭐 이제 그런 얘기 들으면서 이렇게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제가 그걸 보다가 뭐 참고 참으려다가 이렇게 눈물이 터지는 거죠. 그랬더니 PD가 위에 있다가 다들 아무도 유정아 MC가 저런 걸 보고 울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라 전혀 몰랐다가 제가 운다는 걸 듣고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저희 PD가. 이제 간부들한테 들어가서 할 말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MC가 저런 걸 보고 우는 사람이다. 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는 저한테 어느 날 술자리에서 그러더라고요. 남들은 모르지만, 잘 못 보지만 그 선배님 마음속에 있는 그 표현 그대로 하자면 그 집시의 기타를 한번 제대로 울리고 죽으세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고마운 PD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네, 이 질문은요. 그 다음에 아무런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2012년 갑자기 문재인 후보 시민캠프 대변인을 맡은 이유는 뭐라도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4.11 총선에서 민주당이 그렇게 패배하는 걸 보고 너무 답답하고 분노가 치밀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저는 그 당시 방송을 하고 있었고 그냥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제가 하고 있었던 방송이 93.1 여러분 가끔 그 클래식 FM 들으시는지요? 저는 그쪽 그 클래식 FM을 입사 초기부터 많이 방송을 했고요. 그 당시에도 그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밤의 실내악이라고 밤 1시부터 3시 사이에 하는 거. 물론 생방은 아니었고 녹음을 하면서 원고도 쓰고 그러고 있었는데요. 이 93.1 KBS 클래식 FM 채널은 날씨를 제외하고는 세상의 흐름과 무관한 채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어떤 커다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 9시에 가서 그 뉴스에 나왔던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그 음악을 듣는 기분을 흐트러뜨리면 안 된다라는, 혹은 조금 더 좋게 얘기하자면
여러 가지 그 세상사로부터 조금 힘든 그 많은 그 청취자가 잠깐 음악을 들으면서 쉬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또 다른 어떤 세상사의 고단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날씨 얘기만 해요.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는. 그런 채널이었기 때문에 뭐 당시에 KBS 파업을 할 때 그 후배 아나운서들이 뭐 민주광장에서 노래를 하고 있다든가 파업하고 있다든가 그럴 때 저는 프리랜서로서 방송하러 가야 되니까 그 옆을 지나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그 총선이 끝나고 나서는 주변에 이제 다른 선배들에게 그렇게 많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고 있으면 되는 거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가 대선까지 어떻게 되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저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들을 이제 아는 분들하고 그런 얘기들을 했었죠. 뭐 그런데 그냥 뭐 이럴 때일수록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정도의 답변만 들었었는데 문 후보의 그 경선 캠프에서 연락이 왔을 땐 아들이 고3이라 좀 제가 그래도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고사를 했었고요. 경선이 지나고 나서 정식 대선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셨을 땐 아들이 여전히 고3이었지만 제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그쪽에서 어쨌든 간곡한 말씀이 있었고 저도 간곡한 마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별 역할을 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네. 그 패배가 확정됐던 12월 19일에 한 9시 몇 분 무렵에 저는 그 민주당사, 영등포에 있는 민주당사에 있는 대변인실에서 제가 5시 반에 그 전체 그 마지막 브리핑을 했어요. 마지막 브리핑이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바보 같게도 6시에 딱 선거 투표소에 도착만 하시면 신분증 맡기시고 6시 이후에도 투표를 하실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가서 투표를 해주십시다라는 투표 독려 브리핑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브리핑이 전혀 어떤 저희의 그 생각됐던 어떤 전략과는 조금 무관하게 됐는데요. 그러고 나서 5시 반 조금 넘자마자 바로 저희는 그 출구조사 결과를 MBC가 듣고 뭐 이럴 리가 없다. 그러다가 이제 대변인실에서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 한다. 그런 생각에서 일단 저녁은 먹으러 나가자. 밤새 지켜봐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당사 뒤쪽에 있는 식사 자리에 갔다가 일부는 들어가고 저는 그쪽에서도 계속 켜놓은 텔레비전에서 뭐 어떤 다른 소식이 들리지 않으니까 그 자리에 남아 있다가 한 9시 몇 분쯤에 이제 거의 당선 확정되는 그런 순간에 눈물이 터지는데 코피가 같이 터지더라고요. 그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런 게 바로 피눈물인가. 코피와 눈물을 더한 게. 물론 그게 아니겠지만, 그게 아닌 피눈물이 있지만 저한테는 그게 이제 그 순간에 그렇게 됐었고요. 극복하지 못할 것 같았는데 그냥 봄이 오고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서 그래, 그래도 살아야겠다. 뭐 그런 생각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지난 한 해를. 그런데 치유가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극복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지내는 거지 그 다음엔 그것이 앞으로도 어떤 것을 제대로 할 수 있으려면 어떠한 전략을 세우고 어떠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아직까지는 아무런 저 자신에 대한 대책도 없고 뭐 제가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뭐 전략을 짤 수 있는 머리도 아니고 어떠한 그 돌파구 같은 것들이 보이진 않고 그냥 다만 저는 이렇게 시민학교에서 이런 새로운 직책을 맡고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게 되고 이러한 것으로 제 몫의 역할을 그냥 해나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생각하면 이 교장이라는 역할에 대한 제안이 왔을 때 제가 그래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던 거엔 개인적인 어떤 혼자 이렇게 그 집에 있을 때의 개인으로서의 무력감 같은 것들을 극복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와서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교류하고 저도 많이 부족해서 강좌들이 한 해에 저희가 한 40개 정도 강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강좌를 들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저도 자주 가서 들으려고 해요. 제가 그 당시 그다지 그렇게 부지런한 성격이 못 돼서 강좌 신청하고 가서 듣고 그런 어떤 성실함이 별로 없는데 이 일을 하다 보면 더 열심히 같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 뭐 어떤 생각들이 더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개인적인 삶으로 넘어가게 됐네요. 네, 저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뭐 변신을 하고자 한다든가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사실은 이제 저도 언론인이 되겠다는 생각에서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고 4학년 때 입사 시험이 있어서 KBS 아나운서가 됐고, 들어가서는 기자 전직 시험을 보고자 했는데 전직을 받아주지 않아서 떨어진 적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아이들을 조금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에 KBS에 있으면서는 조금 시간적인 한계가 있어서 그만두고 프리랜서가 됐지만, 저는 뭐 저희 비슷한 동료 뭐 정은아 아나운서나 이금희나 손범수, 김병선처럼 당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던 아나운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처럼 뭔가 다른 방송국에 가서 더 활발한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만뒀다기보다는 아이들을 키우는 거에 조금 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EBS와 KBS 그런 데서 일을 했고요. 그러다가 그런 방송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하기에 대해서 가르치게 되고, 제 모교인 서울대학에서 2004년부터 정운천 총장께서 말하기라는 강좌를 개설하면서 한 10년 정도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연극을 하게 된 건 뭐 가장 어떻게 생각하면 저의 인생에서도 좀 이채롭다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지난해 그 대선 끝나고 한 1월 아직 힘이 빠져 있었을 때 연극 배우 조재현 씨가 연락이 와서 연극을 보러 오라고 그래서 조재현 씨하고 배종옥 씨가 하는 그와 그녀의 목요일이라는 연극을 예술의 전당에 가서 보고 너무 연극이 좋아서 한 저희 세대쯤 한 80년대 학번들의 얘기였어요. 여자는 여수 출신의 광주에서 공부하고 광주 사태 때 남자친구를 잃고, 그래서 서울로 대학을 오자마자 학보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학생운동을 하다가 아주 뺀질거리는 역사학도를 만나서 그 둘의 인연이 우리 윤정아 회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이렇게 노무현 시민학교에 대한 그동안의 이 관심과 애정이 이렇게 있다가 어찌됐든 새로운 사람이 이러한 교장이 됐다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이 일을 조금 더 이렇게 무겁게 책임감 있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 전에 가볍게 생각했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간의 어떤 여러분들의 관심 같은 것들을 더 깊이 생각하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든 더 여러분과 함께 잘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일단 이렇게 관심에 대한 어떤 인사 같은 것으로 여러분과의 만남으로 작게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또 제가 해나가는 일에 뭐 여러 가지 질책하실 것이 있으면 또 여러 가지 의견들도 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이해찬 이사장님께서 제가 말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뭐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애는 아니었어요.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말보다는 글을 더 좋아하고, 역시 말이라는 거는 그냥 뭐 떠도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 말에 대한 편견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요. 어떻게 직업을 아나운서라는 말을 가지고 하는 직업을 하게 되고, 말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말에 대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책도 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어찌 생각하면 말이라는 건 그냥 어떤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뭐 남에게 나를 잘 보이게 하는 그러한 수단이 아니라, 어찌 생각하면 자기 자신을 점검해보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말에 대해서, 소통에 대해서 많은 숙고를 하신 분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뭐 지나온 책이나 그러한 것들을 보면 당신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 그리고 말씀하실 내용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상대에 따라서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그런 생각들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 1시간 동안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또 반가운 손님들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1시간이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쓰실 그 시간의 배분은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그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한번 저희가 항목으로 묶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노무현과 노무현 시민학교와의 저의 인연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러한 항목 안에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한번 소화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 노무현 시민학교를 당신이 맡아서 어떻게 하고 싶으냐라는 어떤 미래, 이 시민학교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들, 이제 그러한 것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시민학교 교장이 되고 나니까 도대체 어떤 생활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길래 어떻게 시민학교의 교장을 하게 됐느냐라는 어떤 개인적인 관심들도 있으셔서 그거는 뭐 제가 드러내 보인다기보다 여러분하고 친밀한 어떤 관계를 갖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궁금하신 내용들에 대한 답변 위주로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당신의 말이 당신을 말한다라는 건 제가 재작년에 냈던 그 소통에 대한 말하기 책의 제목인데요. 에세이 제목인데 그러한 제목을 집어넣어서 소통과 관련해서도 여러분이 주셨던 질문, 그러한 것들에 대한 답변 위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강의를 해봤지만 그 가장 큰 글자가 나오는 PPT예요. 이런 커다란 화면에서는 저도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 글자가 너무 크니까 좀 당황스럽긴 하네요. 잘 보이시죠? 네. 네, 그럼 첫 번째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제일 나쁜 말하기는 어떤 말하기라고 생각하냐 하면요. 시간을 넘겨서 하는 말하기라고 보통 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7시 한 3, 4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제가 한 8시 한 40분 정도까지 맞춰보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노무현과 노무현 시민학교와의 인연을